교재 35쪽에 나와 있는 중앙처리 장치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는 이제 기계적인 내용,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중앙연산 처리 장치, 줄여서 그냥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중앙연산 처리 장치, 그러니까 연산과 처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기억 장치는 아니고요. 제어와 연산 그리고 기억 기능은 있어요. 그 기억 기능을 조기억 장치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컴퓨터 회로를 열어보면은 CPU 따로 꽂고 조기억 장치 메모리 따로 꽂아요. 그러니까 제어와 연산 그리고 기억 기능. 제어 장치 안에도 기억 기능이 있고 연산 장치 안에도 기억 기능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찾아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레지스터라는 말이 나와요. 연산 결과를 그때그때마다 기억해주는 기억 공간. 기억 장치라고 하기에는 좀 크기가 작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내부에서 처리할 이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값을 그때그때마다 기억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은 5 더하기 3 빼기 2가 얼마냐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5 더하기 3을 계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얼마? 8을 만들어내요. 8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두 번째 이 8에다 2를 빼서 결과가 6이 나오겠죠. 중간중간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암산을 잘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덧셈과 뺄셈을 구분해서 계산한다면 덧셈 결과를 기억했다가 거기다가 뺄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중간중간에 결과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레지스터가 담당한다. 레지스터는 메모리 중에서 저장 장치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뭐 신경구조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예. 플립플롭이나 렛지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플립플롭이 뭔지 렛지가 뭔지는 우린 몰라도 되고 레지스터는 플립플롭과 플로필롭이나 렛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들이 나오는데 내가 사용하는 CPU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우리가 요즘 개인용 컴퓨터 PC에서 컴퓨터가 성능이 좋다 나쁘다 빠르다 느리다를 평가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럭 스피드, 클럭 속도가 있어요. 우리 강의실 거는 초당 한 32억 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쿨롭스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숫자를 얼마나 빨리 연산하느냐. 굉장히 복잡한 숫자예요. 부동소수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밉스는 뭐냐면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 1초에 몇백만 개를 연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50밉스, 1밉스 같으면 100만 번을 처리하는 거고 50밉스 같으면 500만 번을 처리하는 거고 뭐 기가플롭스라는 말도 나올 수 있고요. 뭐 테라플롭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컴퓨터 CPU의 성능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면은 클럭 스피드, 주파수가 얼마나 빠르냐,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얼마나 양이 많으냐, 캐시 메모리 뒤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워드 명령어, 워드의 크기가 어떻게 64비트냐 32비트냐,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 클럭 같은 거 FSB라든지 하는 거, 우리 PC도 FPS 다 있습니다. 예, 이거의 속도를 가지고 이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했는데 산술 연산 장치 맞죠? 연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있어야 되겠고 입력 장치는 중앙처리 장치가 아니죠?
예, 제어장치, 논리연산장치. 자, 산술연산장치하고 논리연산장치를 합쳐서 우리는 연산장치라고 불러요. ALU라고 합니다. ALU는 산술 및 논리 연산장치라고 해요.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구분해서 하지 않고 산술 및 논리 연산장치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는 줄여서 연산장치, 영어로는 ALU라고 부른다.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는 중앙처리장치가 아니죠. 중앙처리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있는데 밉스라든지 플롭스라든지 헤르츠는 되지만 RPM은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1분에 몇 바퀴를 회전하느냐 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엔진이 돌아가는 회전수도 우리는 RPM이라고 되지만 우리 개인용 컴퓨터 PC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가 보통 7200rpm 정도 돼요. 1분에 7200바퀴 돌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돕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예? 어? 입력장치는 쉽게 말해서 중앙처리장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소속이 다른 거죠, 소속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의 회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이 들어오면은 안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해요. 이때 간혹 여기서 뭐를 하냐면 저장도 한단 말이에요. 저장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장은 주저장이 있고 보조저장이 있어요. 기억하는 기능인데 머리에다 기억하면 주기억장치에 기억하는 거고 종이에다 메모를 하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출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장치. 그 다음에 처리장치라고 불리는 연산장치, 제어장치, 그 다음에 아까 레지스터 이런 거는 주장치. 그 다음에 저장장치 같은 경우도 주기억장치는 주장치에 들어가고 보조기억장치는 주변장치에 들어가고. 자, 제어장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어장치라는 말은 사람의 모든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5 더하기 3 빼기 2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러한 숫자를 계산하라고 명령이 들어오면 컴퓨터는 5, 3, 2라는 숫자와 5와 3과 2라는 숫자와 더하기라는 명령과 빼기라는 명령을 분해해서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해요. 따로따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중간중간에 결과를 기억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절차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주기억장치에서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하여 무슨 말이냐 사람이 키보드로 5 더하기 3 빼기 2라고 명령을 주면은 그 5 더하기 3 빼기 2가 주기억장치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주기억장치에 들어와 있는 명령어를 이제 해독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계산을 하든 무슨 처리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장치에게 신호를 보내요. 예를 들어서 인쇄 명령이 들어왔다 그러면 프린터에게 신호를 보내야 되고 화면에 보여달라 그러면 모니터에게 신호를 보내줘야 되고 각각 신호를 다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 가지.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에 실행할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을 했다가 꺼내와야 돼요.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이 무슨 내용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와 3과 2를 더하고 빼고 하려면 현재는 덧셈을 해야 되고요. 현재 실행하는 덧셈은 누가 갖고 있다?
명령 레지스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훗날 뺄셈도 해야 되는데 그 뺄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뺄셈이라는 명령어를 저장을 해놔요. 그럼 그 뺄셈이라는 명령어를 꺼내 와야 되는데 이때 뺄셈이라는 명령어를 어디에 기억해놨는지 알고 있다가 꺼내 와야 되거든요. 그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하는 거예요. 다 레지스터예요, 얘들도.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줄여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와 3과 2를 빼라고 더하고 빼라 그러면 5와 3을 더해야 되는데 덧셈이라는 명령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더하던 빼던 할 거 아닙니까? 그 덧셈이라는 명령어가 무슨 뜻인지를 해독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게 명령 해독기예요. 영어하고 우리말 다 아셔야 돼요. 디코더. 예. 현재 5와 3을 더해라 그랬는데 더하기가 뭐지? 우리는 5와 3을 더하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더하니까 얼마 하고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덧셈이란 명령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하기를 안 배웠어요.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더하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 안에는 덧셈이라는 명령어에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덧셈은 이런 거구나 하고 덧셈이라는 명령을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명령 해독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 보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머신 사이클이라 그래요. 기계 사이클.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용어인데 이 머신 사이클은 커말 자격증에도 나오고 정보처리 기사에도 나오고 정보처리 기능사에도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호출을 해요. 호출. 5와 3을 더하라 그러면 더하기가 뭐니? 그럼 그 더하기를 호출을 해서 해독을 해야 돼요. 더하기는 이러이러한 거야. 그럼 오케이 실행을 하겠죠? 5와 3을 더해서 8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8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저장을 해야 돼요. 예. 항상 컴퓨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린터에 가서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어서 프린터로 인쇄 명령을 걸면 이렇게 인쇄 명령 딱 걸면 프린터가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인쇄 명령을 걸었구나. 근데 인쇄가 뭐지? 인쇄를 해독을 해요. 그럼 해독을 했으니까 실제로 프린터에게 전달을 해서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몇 페이지까지 인쇄가 됐는지 하다가 말았는지 다 했는지 상황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보고를 하거든요. 항상 이런 과정을 겪어요. 이걸 우리는 기계 사이클, 영어로 머신 사이클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됐는데 가산기는 덧셈을 해주는 기계예요. 덧셈. 그러니까 덧셈을 해주는 거니까 뭐냐면은 얘는 연산 장치에 속한 거예요. 제어 장치가 아니라. 프로그램 카운터, 엔코더, 명령어 레지스터는 제어 장치 소속이고 가산기는 실제 덧셈을 해주는 기계니까는 연산 장치에 소속이다라는 거. 그 다음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료와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능. 그건 입력 장치죠. 입출력 및 저장, 연산 장치들은 지시 또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맞는 말 같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자료들을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에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은 저장 장치고요. 산술적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은 연산 장치고요. 그러니까 답은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 다음 36쪽의 40번째 거 연산 장치를. 자, 연산 장치는 안에 또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연산 장치는 영어로 ALU라고 되어 있잖아요. ALU 뜻은 좀 알고 넘어갈게요. ALU 아리스 Arithmetic and Logical Unit.
다른 말로는 산술 및 논리 연산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ALU. 그냥 우리는 연산 장치라고 하지만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가감승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산술연산만 해요? 우리 수학에서? A가 5가 6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비교 연산도 하잖아요. 비교. 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 하는 연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컴퓨터에서는 산술연산, 논리연산, 관계연산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요. 근데 ALU라는 이 연산 장치는 산술연산, 논리연산, 관계연산. 논리연산이 관계연산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다 모든 거를 총괄적으로 계산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를 ALU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예요. 누구에 따라서? 제어 장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5와 3을 더해라 그러면 그 5와 3의 값을 실제로 연산 장치한테 지시를 하면 이 연산 장치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 관계 연산, 이동 작업도 해요. 시프트라고 하는 이동 계산도 해요. 자, 먼저 나오는 게 가산기, 애더예요. 애더는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예요. 덧셈. 자, 뺄셈은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가 뺄셈을 못해요. 그래서 보수기를 통해서 보수로 바꿔요. 보수. 5에서 3을 빼라 그러면 5에서 3을 직접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3의 보수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더해버려요. 가산기가. 5 빼기 3을 못하니까는 5에서 3을 빼라 그러면 이거는 못한다 이거죠. 못한다. 그래서 5에다가 3의 보수를 더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3의 보수를 계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보수기예요. 우리 여집합 배웠죠? 수학에서 A의 여집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속하지 않은 반대편 영역을 보수라 그래. 보수. 그걸 영어로 컴플리멘트라고 하는데 우리 여집합할 때 A의 C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수학에서. 그 C가 보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짝수의 보수 그러면 홀수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편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뭐 1357의 보수 그러면 1357을 뺀 나머지 수가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더하게 돼요. 누산기는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예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입니다. 줄여서 ACC라고도 얘기하고 AC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ACC라고도 표현하고 이것도 레지스터예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가산기도 레지스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각각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계산된 결과를 그때그때 기억을 해야 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5 더하기 3 그러면 5와 3이란 데이터를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더한다는 명령어는 명령어 레지스터가 기억을 하고 5와 3은 데이터 레지스터가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동네의 레지스터들이 만나서 계산을 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자, 상태 레지스터는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5와 6을 더하라 그러면 11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진수에서는 9가 제일 큰데 5와 6을 더했으니까 자릿수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자릿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올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양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5에서 6을 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리올림이 아니라 자리내림을 해줘야 되겠죠? 5와 6을 뺄 수가 없으니까 뺄셈을 해주니까 또 결과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음수가 됐어요. 하고 부호 상태 그 다음에 자리 내림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상태 레지스터예요. 자,
인덱스 레지스타는 주소 변경을 위해 사용하는 레지스타인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아까 그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얘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자, 문제 볼게요. 36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제. 연산장치에는 누산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누산기는 연산 결과를 그때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1번이 맞는 거고요. 연산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나 회로가 아닌 것을 했는데 연산장치는 쉽게 말해서 더하기, 애더죠, 애더. 그 다음에 보수기, 뺄셈을 하기 위한 보수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누산기.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예요? 이건 연산장치가 아니라 제어장치에 있어요. 한 장 전으로 넘기면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또 태어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보셨을 거예요. 컴퓨터는 이런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느 수업에서도 다루지는 않아요. 전자계산학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아니면 배울 일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전공을 했으니까 배운 거고 이게 사회에서 나와서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제가 생각도 안 해보는 내용들이죠. 엑셀 하면서 파워포인트 하면서 제가 뭐 가산기, 보수기를 기억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컴활 자격증 시험도 그 정도만 나와요. 그 정도만 나와요. 이거를 뭐 세밀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다 하는 거.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범위에 있으니까 수업을 하는 거지만 엑셀 자격증 따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 그냥 엑셀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컴퓨터에 관련된 보안 그 다음에 컴퓨터에 연관된 어떤 예절 있잖아요. 예절. 우리 요즘 컴퓨터 보안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시험에 물어보면 좋겠어. 그런 걸 위주로. 이거 몰라도 엑셀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백신에 관련된 거, 바이러스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잖아요. 대두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면 좋을 텐데 안 그래도 시험 출제본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속 시험을 더 치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컴퓨터 자격증 시험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이 아닌 이상은 두루뭉실하게 물어보고 요즘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주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이네요.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가 있어요. 주기억장치는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고 보조기억장치는 공책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재 이것도 보조기억장치예요. 근데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이 커요. 사람도 용량이 크죠. 머리가 굉장히 많은 걸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천재도 내 머리를 다 못 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상에서의 주기억장치는 비싸요. 왜 비싸냐? 성능이 좋으니까 비싸요. 빠르고 작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아서 비싼데 비싸다 보니까 용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비용이 많아서.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보조기억장치 역할과 주기억장치 역할은 전혀 달라요. 주기억장치는 CPU가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예요. 현재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대요.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부팅을 해요. 부팅을 하면 이건 뭐죠? 부팅이라는 말은 전원을 켜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이제 윈도우가 작동을 하고 바탕화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팅이 되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영어로는 응용 프로그램을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고. 그래서 줄여서 어플,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앱 그러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를 쓰는 거예요. 앱을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PC에서도 앱 그러면 엑셀,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원이 켜지면 윈도우가 작동되기 전에 사실은 이 안에 뭐를 해야 합니까? 점검을 하죠.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OK가 되면 이제 윈도우가 작동이 되는데 윈도우는 어디에 있었죠? 내 컴퓨터에 들어있죠. 여기에 C 드라이브에 들어있잖아요. C 드라이브에. 여기 윈도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작동이 돼요?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에 여기 말대로 윈도우가 들어있는 거예요. 윈도우가. 운영체제가 현재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도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메모장을 실행했는데 메모장도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애인데 주기억 장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입력하는 내용도 어디에 있다? 보조기억 장치에 아닌 주기억 장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저장할 필요 없으면 닫아버리면 되겠지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장을 하면 걔가 어디로 저장된다? 보조기억 장치로 저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조기억 장치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는 전원을 꺼도 안 지워져요. 근데 주기억 장치는 전원을 끄면 지워져요. 그래서 엑셀은 지금 작동 중에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엑셀은 주기억 장치 사라졌어요. 윈도우도 사라졌어요. 이 데이터도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켜서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켜서 윈도우 불러내고 엑셀을 실행하면 되지만 보조기억 장치 있던 애니까 이 데이터는 저장을 안 해놨으니까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써야 되니까. 쓰지 않을 거라면 저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 그럼 저장은 입력이다? 출력이다? 출력이죠. 왜?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나간 거잖아요. 입력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열기 누른잖아요. 열기. 불러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입력이에요. 왜? 밖에 있던 애를 안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주기억 장치가 우선이냐? 보조기억 장치가 우선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주기억 장치에서 나가면 뭐예요? 출력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드렸어. 그러면 출력이죠. 부모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주셨어. 그러면 나한테 입력이 수입이 생긴 거예요. 자, 통장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출력이죠. 통장 입장에서는 입력이 됐지만 일단 주인은 나잖아. 나. 내 손을 떠났잖아. 그러니까 출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누가 주인이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주인 입장에서 얘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이거를 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뭐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은 아니지만은 누가 주체냐 하는 것도 좀 잘 아셔야 돼요. 저장 그러면 이거는 입력이라고 보통 많이 하시는데 저장은 출력 기능이에요. 예. 주기억 장치에서 나간 거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연습장 꺼내가지고 막 기록을 했어. 이건 출력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들어간 거니까 나간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기억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롬이라는 거와 램. 롬이라는 거와 램으로 나눠 있고 롬과 램으로 나눠 있는데 램은 휘발성 메모리, 즉 전원을 끄면 지워지는 거. 롬은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그러면 주로 어떤 거로 롬을 쓰고 어떤 거로 램을 쓸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거 mp3 플레이어, 전자수첩, 전자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mp3 플레이어도 기계잖아요. 기계인데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노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작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램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를 빼는 순간 내용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롬에 들어있다. 이게 롬. 그래서 입출력 시스템이라든지 뭐 자가 진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롬에 들어있다. 근데 롬은 공장에서 보통 생산할 때 집어넣어요. 내가 임의적으로 막 고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우리는 마스크롬이라 그래요. 마스크롬. 그러니까는 음반 회사에서 가수들 CD가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은 CD 생산하는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노래 CD 들어있잖아요. 오디오 CD. 이런 걸 공장에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걸 마스크롬이라 그래요. 제조 과정에서 미리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노래를 사오면 되죠. 테이프 같은 게 아니니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야, 나도 좀 집어넣으면 안 되냐 이거지. 공CD 같이, 공CD. 비어있는 CD로 들어와서 내가 이거를 직접 기록하면 안 되겠냐. 그게 필요해요.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딱 한 번만 기록해요. 기록을 하는데 잘못 기록을 했다? 그러면 버리고 새로 사와야 돼요. 그걸 재활용 못해요. 회로를. 예.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읽기만 하는 거예요. 또 고칠 수는 없어요. 딱 일회성이죠. 일회성. 그러다 보니까는 불편하다. 내가 필요한 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주기억 장치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쉬운데 걔는 정전이 되면 전원이 차단되면 지워지니까 지워지지 않게끔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수시로 지우고 쓰고 할 수 있는 내용, 기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자. 그게 EPROM이에요. EPROM은 이레이저블, 지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롬이에요. 근데 자외선이라는 걸 이용해요. 그러면 컴퓨터 회로 안에 자외선 발생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EEPROM이라는 게 나오는데 EEPROM은 뭐냐면 컴퓨터 안에 전기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런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지우고 쓰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EEPROM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디카 메모리, USB 메모리 있잖아요. 우리 USB 메모리 안에 조그만 회로가 붙어 있거든요. 그 회로가 바로 플래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이 플래시 메모리가 EEPROM에서 나온 거예요. EEPROM은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내용을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무제한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롬은 용량이 작아요. 왜? 그 기능만 하는 거야. 그 기능만. 뭐를 굳이 많이 용량을 늘려가지고 여유 공간을 두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롬을 쓰다 보니까는 불편한 게 뭐냐면 필요한 거는 거기다 기록하면 되고 그거만 기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그런 것만 기록하는 거야. 뭐 문이 언제 열렸고 몇 시에 열렸고 몇 시에 닫혔고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만 기록하자 이거지. 그러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롬에다 기록을 하고 사용자가 저장하는 거, 사용자가 기록을 하는 것들은 양이 많을 테니까 이건 램에다 저장하자. 램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읽고 쓰기 가능하다. 자, 보세요. 제가 엑셀을 실행을 해요.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다 그랬죠. 그 보조기억 장치가 어디냐면은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폴더 안에 오피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오피스라는 폴더 안에 여기가 2007, 2010, 2013 이게 2007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엑셀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바탕화면에 엑셀이라는 아이콘으로 변해서 있는 거예요. 얘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프로그램이 현재 주기억 장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주기억 장치가 보여요. 이렇게. 현재 주기억 장치를 얼마큼 쓰고 있으며 뭐뭐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여기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엑셀 말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가 올라가요.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여기다 인터넷을 실행하면 또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 공간을 꼭대기까지 써버리면 이제 꽉 찬 거예요. 용량이 한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닫아요. 그럼 숫자가 내려가요. 엑셀을 닫아요. 그러면 내려가요.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쪽에 상 펴놓고 밥 먹었어. 다음에 밥 먹을 때 또 저쪽에 상 펴놓고 밥 먹지 않잖아요. 몰라. 우리 집이 한 5,000평이면 안방이, 거실이, 그럼 뭐 여기저기 상을 100개씩 펴놓고 먹겠지만 방이 비좁거든. 그러니까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게 메모리 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램을 이제 사용하는데 램도 또 두 가지예요. 동적 램, 정적 램.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반도체, 주기억 장치는 동적 램을 씁니다. 동적 램을 써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예요. 근데 얘는 가격이 저렴하고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고 집적도가 높다는 말은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력도 적게 먹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느리다. 두 가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SRAM과 DRAM을 비교했을 때 DRAM은 느리다. SRAM은 빨라요. 주기억장치 DRAM보다 훨씬 빠른데 전기도 많이 먹고 부피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크게 못 써요. 비싸서. 그 용도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 근데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SRAM이 DRAM에 비해서 얼마나 빠르냐? 엄청나게 빨라요. 자, 이런 거예요. SRAM은요, 우리 DRAM부터 볼게요. DRAM은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메모장에다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정전이 될 때까지, 전기가 차단될 때까지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리가 물속에서 요유히 떠 있잖아요. 근데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아시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기억 장치가. 주기억 장치는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내용이 지워져요. 그냥 수시로 지워져요, 수시로. 우리가 보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러잖아. 근데 얘는 보자마자 까먹어.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을 쳐야 돼.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전원이 공급되어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그렇게 빨리 지워져요.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또 기억하고 또 기억, 계속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SRAM은 그 작업이 필요 없죠. 한 번 기억하면 그건 끝이에요. 한 번 기억하면 그건 끝이야. 사람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나 충격적인 거는 평생 기억이 되고 어떤 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어떤 거는 기억을 했는데 며칠 지나면 까먹어.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D램 역할. D램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D램이 싼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D램을 SRAM처럼 바꿔놓으면 SRAM처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겠죠. 근데 SRAM은 아직까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반도체 사업본부에서 뭐 64기가 D램을 개발했다 이런 D램. SRAM이 아니라 D램. SRAM은 너무나도 좋은데 비싸서 만약에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나 집에 있는 컴퓨터를 D램 대신에 SRAM으로 교체하면은 컴퓨터 한 대에 보통 한 1000만원, 몇천만원씩 할 것 같아요. 대신에 빠를 것 같고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쓸 것 같고
주기억장치의 단점은 뭐냐면 접근 속도가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작다. 보조기억장치에 비교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에 작업한 문서를 장기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조기억장치 때문에 그렇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주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주기억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휘발성 메모리죠. 근데 D램은 램은 뭐라 그랬어요? 램은 휘발성이고 롬은 비휘발성이라 그랬죠. 자, 데이터의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롬에는 주로 입출력 시스템, 바이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건 맞는 말이고. 주기억장치는 CPU가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로 현재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체제,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 램은 자유롭게 읽기, 쓰기가 가능한 기억장치고 맞고. 1번이 틀렸네요. 전원이 계속 공급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충전되어야 된다? 이거는 D램이고. D램. 주기억장치가 램인가요? 네? 주기억장치는 램, 롬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롬은 또 아까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 네 가지가 있고 램은 또 D램, S램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주기억장치라 그래요. 주기억장치.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기억장치인데 그 중에서 D램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죠. 제가 한번 그림으로 찾아볼게요. 자, 그림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고밀도 집적 회로예요. VLSI. 우리 컴퓨터 세대별로 1세대는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IC, 4세대는 VLSI, 5세대는 뭐 슈퍼 VLSI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컴퓨터 역사를 세대별 구분해서 세대별 구분이니까 몇 페이지냐? 예. 33번 내용이잖아요. 33번 내용. 요 회로. 요것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거네요. 샌드폴스라고 써 있는데 요것이 흔히 말하는 VLSI라는 반도체 회로고요. 여기 진공관이에요. 진공관이고 이것도 진공관들이고요. 이 진공관을 엮어서 예전에 라디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이게 집적 회로예요. 집적 회로. 3세대 때 사용하던 3세대 집적 회로는요. 밑에 발이 있어요. 진의 발처럼 이거를 메인보드에다 연결을 해서 꽂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또 지금 있긴 있어요. 발이 여기도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발이 안쪽에 4개씩 붙어 있잖아요. 요거 말고 이걸 말하는데 얘들은 보이진 않아요. 뒤집어 보면 보일 수 있어요. 예. 자, 이게 초고밀도 집적 회로예요. CPU 같은 거, CPU. 그런 거죠, CPU. 자세히 보시면 이 접점이 아까는 어떤 거는 4개, 8개였지만 요즘 나오는 거는 1150개. 접촉 회로, 접촉선들이 1100, 어떤 거는 2000개, 어떤 건 3000개 할 정도로 이런 게 많아요. 이게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우리 새끼손톱만한 정도. 커도 엄지손톱 많지는 않아요. 발이 3개가 달려가지고 그걸 연결을 하는 겁니다. 트랜지스터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슈퍼컴퓨터. 이건 건물이고요. 건물이고 연구원이라는 건물이고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는 슈퍼컴퓨터예요. 대전에 카이스트 있잖아요. 카이스트. 그 대덕연구단지 안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정보연구원이라고 있죠. 예전에는 시스템공학센터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비싼 컴퓨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건 크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 당시 때 이게 88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88년에. 이게 서울에 있던 걸, 카이스트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걸 대전으로 옮길 때, 대덕으로 옮길 때, 이사 비용이 그때 돈으로 2억. 기준에 괜찮나? 얘가 흔들리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로 이렇게 이제 실어서 오게 되는데, 비행기로 실어 나르게 하면, 이제 그, 처음에 수입을 할 때는 좀 괜찮은데, 쓰던 거를 움직일 때는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보험을 들어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진동차, 진동이 없는 거, 흔들림이 없는 차에다가 싣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시속 80km로 가면 흔들리니까 시속 뭐 5km, 10km 이렇게. 그래서 경찰이 호위해서 거기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컴퓨터 물어줘야 되고 고장이 안 나니까 2억 이사 비용은 그냥 그대로 회사가 갖는 거고 이삿짐 센터가 갖는 거고. 근데 그때 컴퓨터는요 지금 PC만도 못한 그때 돈으로 그때 한 600억 정도 들어왔어요. 이거 600억. 굉장히 비싼 거죠. 88년도, 쌍팔년도에 들어왔어요. 크레이라는 사람이 만든 컴퓨터예요. 크레이 2S라는 모델은 크레이라는 컴퓨터 회사야. 예, 사장 이름이 크레이예요. IBM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사람 크레이가 독립을 해서 컴퓨터 회사를 차렸는데 세계적인 슈퍼컴퓨터는 다 크레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지금은 뭐 일본에서도 만들긴 하는데 슈퍼컴퓨터는 다 여기 겁니다. 메모리가 1기가예요. 하드디스크가 40기가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2,4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2호기가 들어왔어요. 메모리 4기가. 용량은 203기가. 93년도에 들어왔어요. 크레이 회사에서 나왔죠. CPU가 16개 꽂혀 있어요. 16개. 자, 그 다음에 들어온 거는 뭐냐면은, 예, 디스크가, 메모리가 4.4테라. 테라예요, 테라. 우리가 보통 뭐 16기가, 뭐 8기가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4,400기가. 4.4테라. 디스크는 110테라. 그러니까 뭐, 근데 2008년에 때려친 거예요. 못 써. 이제 느려서 못 써.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그건 아직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이거는 이제 기상청에 들어와 있는 거. 기상청에 들어와 있는 슈퍼컴퓨터. 예. NEC 거네요. NEC 거. 예. 크레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 3호기. 그래서 1호기는 100만원에 팔았고요. 중고로. 40억인가 주고 사온 거를 이제 쓰다가 100만원에 팔았어요. 누구한테? 연구용으로 쓰라고. 상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자에 2호기 쓰던 거는 지금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다 그러고 지금 3호기 쓰고 있고 4호기 들어왔어요. 근데 3호기도 지금 가져라 누가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 그러는데 문제는 박물관에 1년에 사용하는 전기 요금하고 관리비만 60억 들어요. 1년에. 줘도 못 쓰죠. 전기 요금을 감당을 못 해요. 자, 이게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래서 고성능 PC죠. 고성능 PC. 네, 그래서 삼보 컴퓨터에서도 386 시절에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었었어요. 시가 한 1,700만원. 그리고 한 700만원 줄었는데 용산에서 조립을 하면 한 500만원. 근데 제가 소개하면 300만원.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소개를 받아서 샀어요. 그러면 제가 소개비 100만원을 받아요. 300만원짜리를 소개하면. 그러면 사장은 100만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원가 100만원인데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은 500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하나 팔면 400만원 남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거품이 컸었어요. 그래서 용산전자상가에서 1년 장사하면 집을 몇 채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용산에서 전자상가를 하면 망하죠. 자, 보세요. 이 안에 회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가 이렇게 많이 꽂혀 있죠.
일반 PC하고 좀 달라요. PC 케이스처럼 생겼는데 안에 들어있는 회로들이 어마어마해요. 성능이 굉장한 거죠. 얘는 뭔가요? 근데 자, 체급이 있어요. 체급. 이게 3호기 컴퓨터예요. 기상청에 있는 거. 이건 IBM 슈퍼컴퓨터. 미니 컴퓨터. 미니 컴퓨터는 가격이 한 몇 억 정도 가는 거. 마이크로 컴퓨터. HP죠. HP. 예. 데스크탑. 랩탑. 무릎에 올려놓는 거니까. 팜탑.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랩탑의 종류예요. 노트북도. 네, 팜탑.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 옛날에 컴퓨터 이렇게 키보드 생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네, 느려서 못 씁니다. PDA. 옛날 휴대폰에 이렇게 전자수첩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고. 이게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아날로그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1, 2, 3호기가 제작되는데 1, 2호기는 불나서 버렸고 3호기만 지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혈압 측정기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컴퓨터를 여기 보세요. 모니터, 본체, 스피커를 지고 다니죠? 밑에 키보드 달려있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커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어깨에다 쥐고 이렇게 다니면서 컴퓨터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컴퓨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웨어러블. 네, 웨어러블 컴퓨터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팔뚝에다가 키보드 그림을 연결해서 여기서 작동을 시키고 공상 영화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요게 D램이에요. 이게 D램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8기가 D램이네요. 8기가 D램. 8기가 D램이고요. 요 밑에 노란 거는 다 순금입니다. 순금을 다 입힌 거예요. 자, 이건 옛날 램이에요. 옛날. 은이에요. 이건 은. 여기 허연 거는 은이고요. 자, 이건 롬. 롬에는 보시면 이렇게 지네발처럼 붙이게끔. 램도 앞에 120개, 뒤에 120개. 그래서 240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롬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예. 이거 램이고, 왼쪽이 롬이고. 이건 하드디스크고. 하드디스크는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요. 모터가 돌아가서 이 안에 철판을 회전시키는 기능이에요. 이게 하드디스크 안에 구조예요.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SSD. 이거 보세요. 하드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죠?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저장 장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브라운관 모니터, CRT 모니터라고 하죠. 브라운관 모니터.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검정색, 파란색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주기억 장치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보면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검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롬이에요, 롬. 요거는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장치고요. 여기는 그래픽 카드 장치를 연결하는 거고요. 파란색, 이런 거. 예. CPU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근데 요 왼쪽에 있는 자리, 요 왼쪽. 요 왼쪽에 있는 요거 뭉치가 튀어나온 거는 키보드, 마우스, USB를 연결하는 장치고요. 뒷면에 뭐 보이시죠? 뒷면에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 요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옛날 모델입니다. 옛날 모델인데 지금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통신하기 위한 장치. 통신 허브라고 하는 장치죠. 이런 것들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메모리를 한번 볼게요.
기타 메모리에는 플래시 메모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플래시 메모리가 EEP롬,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롬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우고 쓰고 하게끔. 롬은 비활성이라기 때문에, 비활성이라서 전원이 꺼져도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근데 그 양을 늘려놓은 거야. 많이 저장할 수 있게끔. 그게 플래시 메모리. 이 플래시 메모리가 MP3 플레이어라든지 디카 메모리라든지 USB 메모리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 플래시 메모리라고 부르고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CPU하고 주기억 장치. 자, 모든 명령은 CPU가 해요. 모든 작업은 주기억 장치가 합니다. 모든 작업은 다 주기억 장치에서 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김장을 담그는데 며느리 둘이 왔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안 하고 말로만 자꾸 떠들어요. 야, 빨리 무 쓸어라, 뭐 고춧가루 더 넣어라, 버무려라 막 하는데, 이 며느리 두 사람이 실력이 고수면 괜찮은데 초짜야. 그래서 물을 쓸다 보니까 손도 비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오늘 중에 끝내야 되잖아. 오전에 끝나고 점심때 외출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시를 거는 거야, CPU가. 주기억 장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일을 못해요. 주기억 장치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CPU는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 실제로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도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빨라요. 주기억 장치보다 빨라요. 주기억 장치도 성능이 빠른 주기억 장치를 쓰면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는 보통 저렴한 걸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뛰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막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야, 오늘 점심 때 이거 할 거야 하고 막 지시를 해요. 근데 비행기는 벌써 저기 부산에 가 있고 사람은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산 쪽에 빨리 뛰어가야 주기억 장치에, CPU의 지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CPU가 와야죠. CPU가 와야죠. CPU는 속도가 한 10배 빠르고 주기억 장치는 10배 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CPU가 지시를 걸어야 주기억 장치가 일을 하는데, 주기억 장치가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거. 느리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죠. 받아쓰기 해보셔서 알잖아. 선생님은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러주고, 쓰는 사람은 느리게 쓰니까 다시 불러주세요, 못 받아 적었어요 하고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녹음을 하면 되지. 받아쓰기 불러주는 걸 녹음을 해서 천천히 내가 쓰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기억 장치가 직접 CPU가 주기억 장치에서 직접 전달하려면 너무 느린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아까 CPU가 있었고 주기억 장치 꽂는 자리가 있는데 CPU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못해.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캐시 메모리라는 걸 둬가지고 여기다 전달을 하자. 누가? CPU가. 그림으로 그려서 본다면은 여기 CPU가 있고 여기 메모리 꽂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 꽂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직접 전달하려니까 힘들다. 그래서 캐시라는 걸 두자. 캐시. 그래서 CPU가 캐시한테 전달하면 CPU는 전달이 끝났으니까 자기 일 할 거고, 이때 캐시가 메모리로 천천히 불러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캐시 메모리를 주로 누가 쓴다? SRAM을 써요. SRAM이 빠르다 보니까.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 자, 우리 강의실에 쓰는 컴퓨터의 저장 장치는 4GB예요. 4GB인데, 여기 지금 메모리 용량이 있어요, 밑에. 현재 4GB를 쓰고 있는데, 절반 정도 좀 안 됐어요. 2GB가 절반이니까. 근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포토샵도 실행하고, 모두 실행하면, 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위로. 우리 집도 그러잖아요. 집은 조그만 죽겠는데, 자꾸만 세간살이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제 서서 자야 돼. 그렇죠. 침대를 놔야 되는데 침대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침대를 치우고
다른 짐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매달려져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베란다를 확장하자. 그게 가상 메모리예요.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 보조기억 장치 용량은 커요. 일반적으로. 걔를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용량을 일부 빌려와서 주기억 장치처럼 빌려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저 뒷마당 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 내 집처럼 들어가서 하는 거죠. 집 방은 아닌데 그냥 방처럼 쓰는 거예요. 예. 근데 가상 메모리는 실제는 보조기억 장치지만 소속은 주기억 장치 소속이에요.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보조기억 장치는 지워지지 않지만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이 지워져요. 근데 가상 메모리는 우리 윈도우가 알아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실제 메모리가 커야 돼요. 실제 메모리가 작으면 알아서 주기억 장치가 CPU가 가상 메모리를 돌려줘요. 걱정 안 해도 되고. 버퍼 메모리는 뭐냐면 빠른 애 느린 애가 있어요. 빠른 애 느린 애가 있어요. 자, 우리 프린터에서 스풀 배웠죠? 프린터의 스풀. 자, 스풀 장치를 이용하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프린터가 너무 느리니까 아까 CPU가 주기억 장치로 전달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서 캐시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서 프린터로 전달하는데 프린터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직접 전달을 못하니까는 스풀이라는 기능을 이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속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일시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저장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버퍼라 그래요. 버퍼 메모리. 버퍼링. 버퍼링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깝깝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연관 메모리. 연관 메모리는 뭐냐면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될 때 기억을 할 때 주소를 이용해서 기억을 해요. 5 더하기 3이 얼마냐? 그러면 5와 3과 더한다는 명령어 데이터들을 다 잘라가지고 저장을 시켜요. 그래서 데이터 오세요 라고 하면 하나씩 기억 장치로 들어오는데 이때 기억된 내용으로 기억을 시키자 이거죠.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연상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연상 기억. 연관 기억하는 거.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저 사람 이름 홍길동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뚱뚱한 사람 홍길동.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일지매, 삐쩍 마른 사람 일지매 그러면 저 사람이 일지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삐쩍 마른 일지매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기억이 된대요. 그걸 우리는 연상법이라고 하거든. 컴퓨터도 내용을 가지고 기억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라고 부른다.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말뜻이. 1번 문제.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는 뭐라고요? 캐시. 캐시는 이론적인 기억 장치예요. 이론적인 거. 그 이론적인 캐시를 실제 SRAM이 담당하는 거예요. SRAM.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소비 전력이 작다. 휘발성 메모리다. 비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 여러분 CT폰 아세요? CT폰? 기억이 있으시나 몰라. CT폰. 공중전화기 옆에서 전화 거는 거. 네. 받는 건 삐삐가 받고 전화 걸 땐 CT폰으로 거는데 제가 CT폰 처음 나올 때 그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화번호를 기억시켜 놓잖아요. 몇 개. 근데 얘는 충전식이 아니라 배터리 교환식이에요. 그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새 배터리를 갈아 끼는 순간 전화번호 기억한 게 사라져. 그래서 또 다시 번호를 기억해야 돼.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지나니까는 충전식이 나오더라고요. 충전식이 나와. 근데 충전이 다 안 돼서 방전이 다 되면 그것도 내용이 기억이 사라져요. 충전을 해서 좋긴 좋은데.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나온 게 뭐냐면 배터리를 빼도 전화번호가 안 지워지는 거야. 그게 흔히 말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때 플래시 메모리를. 그러니까 저는 플래시 메모리가 아니라 일반 주기억 장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빠지는 순간 방전이 정리가 다 되는 순간 내용이 소실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플래시 메모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메모리들 있잖아요. 디카 메모리 같은 거. 요런 거. 이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메모리라 그래요. 이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껍데기를 까면 납작하잖아요. 요 안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꽂으면 작동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디카 메모리도 동일해요. 일반적인 디카 메모리도 요 안에 요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만한 게 이렇게 꽂으면 이제 디카로 꽂고 얘를 빼면 핸드폰에도 꽂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뭐다 저게 뭐다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 우리 텔레비전도 채널 관리하잖아요. 채널 버튼을 뜩뜩 누르면 안에 채널을 기억하고 있다가 전 채널, 후 채널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내가 채널을 삭제할 수 있고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코드를 빼는 순간 채널이 다 지워져. 다시 전기를 꽂으면 채널을 다시 설정해야 돼. 못하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보통 다 들어간다. 자,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보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하드디스크예요. 자, 보조기억 장치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 전원이 차단돼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저렴해요. 그리고 용량을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크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SSD, 하드디스크고요. 하드디스크는 철판에다가 자석 물질을 입힌 거예요. 근데 자석에 안 붙어요. 자석 물질을 입혔는데 그래서 자기장 형성을 시켜가지고 기록을 하는 건데 자석에다 갖다 대면 안 붙어요. 대신에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는 이 자기장이 형성이 잘 되는 지하철역 이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카바가 씌워져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알맹이만 들고 이렇게 타면은 명이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닐이 쌓여 있는데 그게 자성 정전기 방지되는 그 비닐이에요. 컴퓨터 부품을 살 때 호일 같은 거에다 말아줘요. 호일, 쿠킹 호일 같은 거. 근데 그게 음식을 포장하는 호일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정전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정전기를 방지해주는 그런 호일이고 그런 거에다가 보관을 해서 이제 휴대를 하면은 안전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바로 하드디스크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빠르기가 이제는 고정됐어요.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처음에는 속도가 한 1333, 그 다음에 1500, 3000, 6000 속도가 계속 빨라졌는데 이젠 더 이상 속도가 안 빨라져요. 그래서 그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 플래시 메모리를 쓰자. 그래서 SSD라는 걸 지금 많이 써요. 하드디스크는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쇳덩어리로 만들어서. 근데 SSD는요 한 70g 정도 가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노트북에 SSD가 탑재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벼워지라고. SSD는요 소음이 없어요. 하드디스크는 회전체예요. 회전체. 소음, 진동, 열이 나요. 발열. 근데 SSD는 열은 발생할 수 있지만 소음은 없어요.
예. 그리고 전기도 덜 먹어요. 전기도 덜 먹어요. 그 다음에 CD나 DVD는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안 쓰죠. CD 많이 안 쓰죠. DVD는 쓰긴 씁니다. 용량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블루레이 디스크도 있어요. 블루레이는 25기가. CD처럼 생겼는데 한 장에 25기가. CD가 700메가. DVD는 4.7기가에서 17기가까지 들어간다고 하지만 보통 4.7기가, 8.5기가. 근데 블루레이 디스크는 25기가에서 100기가. 한 장에. 그러니까는 자녀들 뭐 여행 가서 찍은 가족 사진이나 비디오 동영상 같은 거를 오랫동안 두고두고 보관해 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블루레이 디스크에다 저장하면 돼요. 근데 블루레이 디스크 매체가 CD도 마찬가지지만 장당 100원짜리도 하는 게 있고 1000원짜리 하는 것도 있어요. 100원짜리 같은 데 저장하지 마시고 성능 좋은 거, 비싼 거에다 저장하시면 뭐 300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들 찍은 게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다 컴퓨터에 옮겨놓고 외장 하드에다 다 보관해 뒀어요. 근데 외장 하드는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CD에다 다시 다 옮겨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CD에서 다 담아놨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박스로 있더라고. 근데 결국엔 안 봐. 골칫덩어리야. 저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 보조기억 장치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봐라. 주기억 장치의 속도가 빠르다? 아니다. 느리다. 1번이 틀렸네요, 뭐. 그 다음,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SSD. 요즘은 SSD가 시험에 잘 나와요. 단골 손님으로 잘 나옵니다. 기억장치 관련한 단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